방산강국 폴란드는 전차 보유량에 있어서 나토의 3대 군사강국인 프랑스, 영국, 독일을 앞섭니다. 직접 전차를 생산할 정도로 방산 분야의 선진국인 폴란드가 최근 한국에 전차를 도입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폴란드라는 나라를 이야기하면 그렇게 많은 것들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는 세계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 폴란드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1939년 9월 1일 히틀러는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을 알립니다. 겉으로는 유럽의 강대국들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등 평화 제스처를 취했지만 스탈린의 소련과 체결한 독서 불가침 협정을 무기로 폴란드를 침공하죠. 일각에선 1931년 9월 18일 일본이 중국을 침공한 만주사변, 즉 15년의 중일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으로 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독일이 폴란드를 기습한 1939년 9월 1일을 시작으로 봅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을 기록한 책들을 보면 폴란드 기병대가 독일의 기갑부대를 향해 창을 꼬나잡고 돌격하다가 전멸한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무모하고 바보같은 기병대의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병대는 16세기 폴란드의 영광을 잇게 한 주역이며 최고의 정예부대였습니다. 독일의 기갑부대는 큰 주목과 관심을 끌었던 반면 폴란드의 기갑부대는 전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에 비해 열세여서 그렇지 폴란드는 엄연히 기갑부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3, 4년 전까지 독일을 앞서고 있었죠. 사실 폴란드는 방위산업 분야에 있어서 한국보다 한 발 앞서 있는 방산강국입니다. 폴란드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절 공산국가로서 나토에 맞서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핵심 국가이기도 했지만 무기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공산국가와는 다른 노선을 택했습니다. 다시 말해 무기의 대부분을 소련에 의존하던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일찍이 독자적인 무기를 개발해왔습니다. 1970년대부터 소련을 모방해 소총과 장갑차, 전차 등을 만들기 시작했고 우리나라가 미국의 도움으로 T-50 및 F-50을 만들기 15년 전에 자체 기술로 스텔스 기능을 갖춘 PLG-230 스콜피온을 개발했습니다. 지금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획기적인 디자인과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죠. 현재 폴란드는 전차가 1010대, 각종 장갑차가 3110대, 헬리콥터는 25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전차 보유량으로 보자면 나토의 3대 군사강국인 프랑스, 영국, 독일을 합친 수량보다 많습니다. 각설하고 이런 방산 선진국인 폴란드가 한국산 전차 K2 흑표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완전한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지만 폴란드의 군사 전문 미디어인 디펜스24는 폴란드가 차기 전차를 개발하려는 계획하에 한국의 K2 흑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변수가 많고 시간이 걸려도 이 계약이 체결되면 한국에게는 엄청난 이익이 돌아옵니다. 우선 이미 1970년대부터 직접 전차를 설계하고 보유했던 폴란드에서 한국산 전차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한국 전차의 우수성을 짐작해야죠. 수출 기대 물량도 150대가량인데 만약 수출이 성사되면 전차를 직접 생산한 경험이 있는 선진국에게도 인정받게 됩니다. 소련제를 면허 생산한 T-72M1 전차는 오리지널보다 성능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아 많은 나라에 팔려나가기도 했죠. 러시아와의 불곰 사업 덕분에 자체 기술로 개발하게 된 K2 흑표는 세계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일례로 2005년 터키는 국방력 강화의 하나로 전차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K2 흑표에 반해 한국의 기술을 이전받아 알타이 전차를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K2 흑표의 개발 기술과 주요 부품을 4천억 원에 수출한 것이죠. 폴란드가 한국의 K2 흑표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노후화된 장비 때문입니다. 현재 폴란드는 독일의 레오파드를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소련제를 면허 생산한 전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150대를 교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K2 흑표에 관심을 보이기 전 폴란드는 놀라운 제의를 받았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차기 유럽의 주력 전차 개발 사업에 폴란드를 참여시키고 생산기지로 맡기기로 제의한 것이죠. 이렇게 프랑스와 독일이 신형 전차 개발을 서두르는 이유는 러시아가 최근 신개념 전차를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나토군의 핵심 전차 부대를 운용하는 폴란드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폴란드를 개발에 참여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독일과 프랑스가 폴란드의 참여를 최종적으로 거부하기로 결정하면서 K2 흑표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을 제외하더라도 미국과 러시아, 영국 등 주요 전차가 있으나 폴란드는 자국에서 생산을 원칙으로 정했기 때문에 기술 이전에 호의적인 한국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많은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데 기술력에 뛰어난 점도 인정받지만 무엇보다 기술이 이전에 우호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방산 선진국들, 가령 미국이나 러시아 등의 국가들은 기술 이전에 대해 극도로 꺼립니다. 기술이 곧 재산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조금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나 러시아에 비해 방산 분야에 있어서는 한참 후발주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고자 기술 이전이나 교육에 상당히 적극적이죠. 어쨌든 한국 무기가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현재는 몇몇 무기에 국한되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정말 많은 한국 무기가 세계 시장으로 수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일본계 미국 군사 전문가, 한국은 정신 못 차리고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다. 안녕하십니까 KKMD 시청자 여러분. 여느 때처럼 외신 기사들을 검색하고 있다가 눈에 딱 들어온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28일 게재된 기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보름 전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원래 제목은 Yes, South Korea could defeat North Korea without America. 그렇다, 대한민국은 미국 없이도 북한을 이길 수 있다 입니다. 제목만 보면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칭찬하는 기사인 것 같지만 읽다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점점 눈썹이 찌푸려지는 현상을 경험하시게 될 거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기사 본문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현대사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군사적 교착 상태 중 하나가 바로 북한과 대한민국 사이에 존재하는 휴전선이다. 북한과 대한민국 사이에 존재하는 이 교착 상태는 비유하자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조그만 소년인 다윗을 상대하는 거인인 골리앗이 더 거대하고 강력한 존재에게 항상 도움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적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전략적인 초점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글을 기고한 미국 군사 전문가는 성경에 나오는 조그만한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의 싸움에 남북한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조그만 소년 다윗으로 비유하고 대한민국을 거인인 골리앗으로 비유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거인인 골리앗이 소년 다윗에게 패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것까지 생각하고 글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골리앗인 대한민국이 더 강하고 거대한 존재인 미국에게 늘 도움을 요청하고 북한에게 질질 끌려가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너희는 이미 골리앗이니 미국의 도움을 바라지 말라는 뜻인 것이죠. 이 글을 쓴 미국 군사 전문가 카일 미조카미는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북한보다 50배나 더 큰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이 철수한 이후라도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 1950년 6월 소련을 등에 업은 북한은 남침을 시작했다. 미국이 이끄는 유엔연합군은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침략을 물리치고 중공군의 개입을 저지하기 위해 싸웠다. 미군은 휴전협정이 이루어지고 미소냉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남아있었다. 공산 세력의 남하를 막아주는 인계 철선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에서 혹시나 다시 생길지도 모르는 북한의 무력 도발을 막기 위해서였다. 미군이 대한민국의 비무장지대에 주둔하며 북한의 두 번째 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동안에도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의 삶은 계속되어야 했다. 대한민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 제공한 지역적 안정은 아시아 전역의 경제가 번창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고 오늘날 민주적으로 번영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일본 이 두 나라는 중요한 미국의 동맹국들이 되었다. 특히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던 농업국가에서 완전히 현대화된 산업국가로 발전했고 총 인구가 겨우 5천만 명에 불과한 이 나라는 오늘날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발전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경이적인 성과이며 중간 크기의 국토를 지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국토를 지닌 러시아와 비슷한 규모의 역동적인 경제를 가진 국가가 되었다. 한편 한때 대한민국보다 공업이 발달했었던 북한에서는 1970년대부터 공업 발달이 둔화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 결코 회복되지 못했다. 냉전의 종식과 그에 따른 소비에트 연방의 경제적 지원의 중단은 북한의 경제를 악화시켰고 이 비밀스러운 나라에서 발생한 1990년대의 기근은 최소 24만 명에서 최대 350만 명 사이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오늘날 북한은 미국의 델라웨어주보다 국내 총생산 GDP가 더 적은 작고 빈곤한 국가가 되었다. 대한민국과 북한, 이보다 더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나라는 없었다. 한국은행은 2017년 북한 경제 규모가 남한의 경제 규모의 2.1%에 불과하고 평양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서울의 4.4%에 불과하다고 추정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2배나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데다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 수뇌부의 잘못된 관리, 부패, 형편없는 경제적 결정들은 남북한의 경제 상황을 극적으로 역전시켰고 그 결과 현재 부유한 남쪽과 가난한 북쪽 사이의 경제적 격차는 더욱 심화된 상태이다. 그와 동시에 대한민국은 상당한 양의 방위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징집제도에 의해 뒷받침되는 저렴한 인건비 덕분에 그 효과는 더욱 증강되고 있다. 군 병력, 장갑차, 포병부대, 전술항공기와 전투함 숫자 등 수적인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우세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현대화와 성능의 우수함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 제트 전투기부터 탱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북한 군사 장비는 이미 한물간 구식들이고 개별 부품 하나하나는 수십 년 이상 된 것들도 많다. 바로 이러한 두 나라 사이의 경제적 격차가 바로 논쟁의 핵심이다. 비록 대한민국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몇 배나 더 많은 방위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단순한 방위비 지출 인상 그 이상의 다양한 경제적 수단들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한다. 이는 특히 낡은 장비, 병참과 보급의 어려움 등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전면적인 총공격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퇴보하고 있는 북한의 기계화 부대를 생각해 본다면 더욱 당연한 이야기가 된다. 현재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다목적 전투기 F-16과 지상공격기 A-10으로 구성된 4개 비행중대와 1개의 기갑여단이 있으며 특수작전부대 및 해군부대와의 정기적인 훈련이 있다. 주한미군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강력한 병력이지만 이 병력들은 유사한 성격을 지닌 대한민국 군에 의해 쉽게 대체될 수 있다. 누가 봐도 명백하지만 주한미군은 더 이상 북한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방패로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남북 갈등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정당화시키는 인계철선, 철사로 만든 덫의 역할을 할 뿐이다. 한편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미국의 국익에 맞지 않는 군사적 결정들을 내려왔다. 수백 기의 전술 탄도미사일과 방사포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제한된 사거리를 지닌 방어력이 떨어지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에 투자했을 뿐이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고고도 방어체계 사드의 구입을 계속 거부하는 대신 미국 부대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사드 부대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다. 이 고고도 방어체계 사드 부대의 주된 목적은 미군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의 상당 영역을 보호하고 있기도 하다. 또 다른 대한민국의 최근의 군사적 행태들은 목전에 닥친 북한이라는 주요 위협에 대한 그들의 집중력 부족을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엉뚱하게도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들을 잠재적 적국으로 가정하는 상상력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양 해군 건설은 해양 강국을 향한 당연한 발걸음이겠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을 넘어 일본과 미국 등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핵무기로 무장할지도 모르는 북한의 잠수함에 대한 대잠 전력을 그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평화주의 국가임을 천명한 일본이 독도를 침략할지도 모른다는 상상 속의 위협에 대비하여 대한민국이 실시하고 있는 각종 훈련들과 대책들은 그야말로 황당하기가 짝이 없는 반응이며 보다 직접적이고 급박한 위협인 북한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자원을 희생시키고 있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이다. 어디까지나 번역자로서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하겠지만 이 부분은 번역하다가 몇 번이나 혀를 찼습니다. 북한에 대한 대잠 전력의 예를 들어보면 최소 32대는 필요했던 P3C 오라이언 대잠 초계기가 절반 정도 숫자인 16대 정도만 운용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북한의 잠수함에 대한 대잠 전력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바로 내후년인 2022년부터 잠수함 잡는 귀신 대잠 초계기의 끝판왕 포세이돈 P8A가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총 6대 도입이 결정되었죠. 게다가 대잠 헬기들도 추가 도입이 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해군의 대잠 작전 능력에 비약적인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포세이돈 도입의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개발이었죠. 대양 해군 건조에 신경 쓴다고 북한의 잠수함 대비에 소홀하다는 지적은 현재 대한민국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의 도입이 거론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바로 북한의 잠수함이 나오는 길목에 장기적으로 잠복할 수 있는 원자력 잠수함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북한의 잠수함 전력과 핵무기에 대한 대비책도 여러가지 각도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스스로 평화주의 국가임을 천명한 일본이라고 말하는 부분도 문제가 많습니다.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 일본의 아베 총리가 집요하게 일본의 평화헌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카일 미조카미는 과연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것일까요? 카일 미조카미의 기고문을 제법 많이 읽어봤던 저로서는 이번 기고문은 객관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미국인이지만 일본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글이었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위협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첨단 기술과 강력한 경제, 역동적인 민주주의, 그리고 첨단 군사기술을 보유한 서구 국가들의 지원을 복합적으로 아울러 누리고 있다. 반면 북한은 이런 것들 중 그 어느 하나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물러서는 것은 북한을 비롯한 주변 몇몇 다른 국가들의 명백한 목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한미군 철수가 반드시 잘못된 결정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66년간의 군사지원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어느 시점에서든 미국의 군사적 지원은 끝이 나야만 하고 북한보다 50배나 더 큰 경제를 가진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시간을 누리고 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지금이 아니면 언제겠는가? 기사 해석을 마치고 문득 떠오른 생각은 그렇다면 주일미군은? 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카일 미조카미 기자의 이야기대로라면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큰 경제를 자랑하며 역시 스스로를 방해할 능력이 충분한 일본에 주둔하는 주일미군부터 먼저 철수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나날이 군비를 확장해가며 우경화되고 있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대해 우려하는 국제적인 시선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주일미군 철수는 언급하지 않는 것일까요? 물론 카일 미조카미 기자는 일본을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라고 지칭했으니 일본이 우경화, 군사 대국화되고 있다라는 제 지적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이 기사를 통해 평화주의 국가인 일본을 대상으로 혼자서 상상하여 적국으로 지정하고 훈련 및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비난하고 거기다 더해서 바로 위쪽에 있는 북한에게나 신경을 쓰라는 비난조의 글을 읽을 때는 살짝 걱정까지 되었습니다. 이런 논조의 기고문을 읽는 일반 미국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의 철수 여부는 각자의 신념과 생각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사로 접한 이 일본계 미국 군사 전문가의 주한미군 철수 견해는 상당히 자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미국도 필요해서 대한민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제 역학관계에서 일방적인 것은 없다는 사실은 누구라도 아는 상식입니다. 미소 냉전 시대에는 공산주의 사상의 전파를 막아서던 최전선이었고, 냉전이 끝나고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이후 중국 세력의 남하를 막아왔던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했듯 그들도 우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정학적 위치상 한미 양국의 관계는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여부는 미국 국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결정에 따를 일입니다. 하지만 마치 어른이 아이를 을러대는 듯한 기사를 쓴 카일 미조카미 군사 전문가의 태도는 한미 양국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매우 실망스러운 기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